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서 박사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의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이십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겉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황제가 된 것 같이 네. 굉장히 고압적이고 네. 강력한 말과 행동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네. 특히 관세 정책, 네. 네.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이 예. 굉장히 억압적이라서 많은 이제 부작용을 어, 대내외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이제 대내적인 요인 두 가지와 네. 대외적인 요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대내적인 요인은 얼마 전 그 연방 항소 법원 네. 2심이죠. 네네. 거기서 지난 8월 30일 날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네. 여기서 이제 심사를 했는데요. 예. 결정이 이제 7대 4로요. 네. 상당히 이제 뭐 과반을 훨씬 넘는 수치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하는 법적 근거가 국제 비상 경제권법, 네.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1977년에 제정됐는데 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에 이례적으로 아주 특별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 대통령이 외국과의 거래, 뭐 자산 압류, 또 금융 활동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는데 이 법원의 판결은 뭐 수입 규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네.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렇군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정 이제 시행이 되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판결은 10월 14일까지 네. 그 효력을 유예시켰는데요. 네네. 그 사이에 이제 백악관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든지 네. 또는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그러니까 하나 지금 이제 위기가 하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관세 정책. 이건 뭐 경제 전문가는 누구나 다 예측을 한 건데요. 네네. 관세 정책은 결과 물가를 상승하는 인플레 압력이 되고 또 실물 경제에 이제 고용 또 경기 부진 등의 예. 이런 이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실업률이 또 고용 증가 속도가 네.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게 발표가 되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서 네. 그 고용 통계 작성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해고시켜 버렸어요. 네. 그 딴 사람으로 갈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네. 이번 달 고용이 똑같이 지난달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며칠 안 돼서 다시 또 이제 통계 책임자를 예. 경질할 수도 없고요. 음.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는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추진하는 방법이 예. 원래는 이게 이제 중국하고 이제 패권 다툼 이런 데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에 이 해를 주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관세를 하다 보니 미국하고 이제 경제 관계가 제일 많은 예. 우방국에 이제 압력을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한국이 이제 그 중에 하나고 네. 일본이 되겠고요, EU고. 그러니까 이제 우방국한테 굉장히 이제 미국이 강력한 이제 정치 외교적 압력을 가하니까 네. 우방의 이제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맞상 이제 이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요. 네.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계기를 삼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 이제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8월 31일 날 텐진에서 네. 상하이 협력 기구라고 있거든요. 네.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네. 이건 2001년에 설립돼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이제 10개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그걸 열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가 원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도의 모디 수상이 참석을 했어요. 네. 인도는 아시는 대로 중국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죠. 네. 네. 그러고 인도하고 특히 이제 바이든 4년 동안에 네. 인도하고 굉장히 미국하고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 초만 해도 인도 모디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네. 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보고 갑자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도는 그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말을 안 들으니까 관세를 50%로 그냥 때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인도는 큰 나라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수출 의존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인도는 이제 소위 중도 노선을 그동안 쭉 취해왔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인도 모디 수상이 이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트럼프 이제 시진핑하고 같이 여러 가지 긴밀한 이런 대화도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10개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텐진 선언이라는 걸 채택하고 앞으로 10년간 발전 전략도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또 이게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지원 은행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개발 은행을 만들 거라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며칠 후에 중국의 이제 베이징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열렸거든요. 한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가지 않고 국회의장이 가셨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보면은 진영 대립과 괴롭힘 행위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화된 세계를 제창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2차 대전 후에 세계 경제 질서는 자유무역을 향했고요. 그거를 미국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도 이제 참여를 시켜가지고 중국이 개방을 하고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했는데 미국이 그거에 완전히 이제 180도 방향을 선회를 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자유무역은 세계 질서는 경제 질서는 중국이 리드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CNN 논평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심각한 균형을 만들었고 그 빈틈을 메우려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는 중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걸 이제 오히려 미국이 견제하려는 중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참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몰랐다는 사실이 도리어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나온 뉴스 조지아주 현대차 LG 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단속국이 나타나가지고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서 475명을 체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반미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성을 알고 한국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면 자기가 이제 미국에 직접 가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는데요. 하여간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건 아니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이민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이제 이 관세 정책하고요. 네. 이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그리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국에 투자를 하러 압력을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입니다. 네, 글쎄. 그래서 예. 이건 아마 심각한 그건데 지금 앞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다룰지 예.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향후 그 진행 방향 정말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관세 정책은 네. 경제 원리의 네.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이제 국제적으로 확대하면 그게 자유무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네. 가트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더 발전시켜 WTO를 하고 그 여러 차례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를. 경제 논리에 반하는.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뭐 반하는 건데요. 경제학자 거의 100%가 네, 네, 이거는 이제 대로된 이건 성공할 수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이런 정책은 미국을 포함해서 네.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폐기해서 무역 합의를 파기하고 국익 훼손이라는 논리를 해가지고 이게 재판부에서 이게 이제 관세 정책이 무효라는 거를 네. 그거를 이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재판부 판결대로 그동안 한 이제 관세 정책이 전부 다 무효가 되면은 네. 무효가 되면은 한국과 이제 일본, EU 이렇게 이제 한 이런 모든 합의 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전부씩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 정책 전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원래 FTA를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 관세를 안 냈어요. 네. 미국도 한국도 관세가 없고 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걸 30%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타협된 게 30%를 15% 낮춰주는 대신에 우리 보고 투자를 잔뜩 하라는 건데 네. 사실은 지금 제로에서 15% 올라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 관세가 제로에서 15% 올라가고 거기에 더해서 기업은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는 미국 물건을 많이 사야 되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면 우리는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통 1, 2심은 상당히 이제 법리적인 해석에 집중하는데 네.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대법원 구성을 보면은 보수 성향 판사가 6명이고요. 네.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입니다. 네. 그 6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를 트럼프 지난번 집권할 때 네. 직접 임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행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그 법 말고도 네. 우리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거기에 338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이 특정 국가가 무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차별한다고 판단된 경우에 의회 동의 없이도 50%의 관세를 최대 5개월간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5개월간이라는 게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무역 확장법 232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법 301조에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네. 다른 걸 써가지고 이걸 그렇겠네요. 그냥 밀고 가겠다. 아유, 충분히 이렇게 할것 같은 그런 그렇게 할 분위기인데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무효가 될 가능성은 저는 음.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이 예. 크게 이제 훼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지금 집권한 이제 첫 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 특히 이제 하원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은 예.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의석이 몇 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이게 강력한 관세 정책의 그 정치적 모멘텀은 네. 크게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100% 없어지진 않더라도 네. 상당히 이게 좀 그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관세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관세 정책의 이런 다양한 폐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정말 사면 초과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정책이 자꾸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 그리고 또 향후에 이렇게 지속이 됐을 때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예일 대학교에서 예.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거를 추진하면 미국의 물가가 1.8% 오르고 가구당 한 연 2,400달러의 소득 손실을 초래하고 특히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을 거라고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관세 정책을 해서 경제 성장률이 매년 0.5%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것은 연간 1,200달러의 손실을 초래한다. 예. 그리고 실업률도 금년 말까지 0.3%, 내년 말까지 0.7% 상승하고 고용은 거의 50만 개가 감소하는 예. 상당히 구체적인 이런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군요. 네.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네. 물론 이제 아주 이것 때문에 보호를 받는 산업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보호 정책이라는 게 이게 단기적인 그 일종의 마약 같은 거가 돼서 네. 중장기적인 그런 게 있으면은 그 해당 산업의 또는 기업의 경쟁력은 더 약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지속되는 것은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네. 그래서 미국은 그 건국 초부터 네. 네. 그 처음에 이제 미국이 건국됐을 때는 다른 세금이 뭐 소득세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관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래서 그때는 네. 이제 관세가 영국이 이제 앞서가니까요. 네. 네. 영국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관세를 했고 그걸 이제 재정 수입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보호주의자 또 아이솔레이셔니스트 네. 고립주의자들 네. 네. 이런 상당히 이제 이거에 좀 매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1930년도에 미국 이제 대공황 초기에 미국이 법을 만들어서 관세를 막 50%로 이렇게 매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럽이 받아서 보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리세션 정도로 끝날 게 이게 그래 디프레션으로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미국은 경험이 있어요. 이 관세를 지켜 올리면은 이게 이제 재앙이 올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냥 이걸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에서 이제 혜택을 보는 건 중서부의 소위 그 러스트 벨트라 그러거든요. 네. 네. 그 제조업 오래된 제조업 쇠퇴 지역 네. 유권자들한테 미국 제조업 전성기 향수를 줄 수 있어 정치 응집력을 하는데 이건 사실 아편이나 마찬가지죠. 그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 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관세로 보호를 해주면은 경쟁력은 더 나빠지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관세가 그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지만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은 뭔가 트럼프가 강력하게 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지지율이 아직도 90% 그들 예, 안에서는 공화당 그렇다고 지지자는 하니. 90%. 그러니까 예. 공화당 내에서도 이 관세 정책은 아닌데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가는 다음에 공천 못 받고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비합리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지금 부진하고 그 인플레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효과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심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트럼프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분간 이 정책을 고집이 세기 때문에 밀고 갈 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제적 부작용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더욱더 이런 식으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 약화되는 걸 우리가 이게 불보듯이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이런 거를 용인하는 그 이유는 뭔지를 계속 궁금해집니다. 갈수록 자꾸 궁금증이 더 커집니다. 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만이 아니고요. 예. 미국 경제 국가 그 경쟁력을 예. 약화시키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리어. 그 R&D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전부 다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요. 미국의 이제 그 연구자들이 유럽이나 또 중국계는 중국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미국의 그 경쟁력이 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하나는 이렇게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열린 이민 정책이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뭘 합니까? 그거를 문을 닫으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학생들이 비자를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에 오는 게 유학을 통해서 오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미국에 남아서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데 네. 지금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외국의 유학생들을 막고 있는 사람도 아까 우리 그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같이 봐가지고 정식 취업 비자가 없는 사람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미국의 대학이 전 세계에서 다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하고 전쟁을 하고 콜롬비아 미국 인류대학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대학교를 죽이고 R&D를 죽이고 외국으로부터 그 똑똑한 사람들 들어오는 걸 막고 이거는 미국이 이제 이거는 진짜 완전히 쇠퇴의 길로 가는 거를 대통령이 주도를 한다.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가 아니고 Make America Miserable Again.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을 대통령이 하는데 이걸 지금 뭐 공화당 내 다른 생각 있는 사람은 뭐 잘못 얘기하면 자기가 큰 정치적인 큰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고. 민주당은 이게 지난번 대선에 치면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거를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 이제 특히 이제 좀 진보적인 언론, 뉴욕 타임스, CNN 이런 데 하는데 뭐 거기는 아예 저 백악관 기자단에서 내쫓을 정도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USAID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조 옛날에 우리나라 원조 여기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를 사실상 해체시켰어요. 그러니까 기구를 대폭 축소해가지고 그 개도국의 그 원조 자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런 데는 지금 야단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개도국들 다들 그런데 그 공백을 중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지원을 늘려가지고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하고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인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그 브라질이죠. 네. 브라질은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보수라서 자기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미 떨어지고 지금 이제 룰라라고 이제 진보 대통령이 됐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브라질을 관세를 또 인도같이 50%를 때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도 그 해외 시장 의존도가 낮은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니네 못 들어오게 하고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 네.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통해서 개발 도상국들 다 지금 미국에서 떨어져 나갔죠. 네. 그리고 그 브릭스라고 네.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나라들이 저 인도, 네. 브라질, 네. 남아프리카인데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에서 소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권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살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경제에서는 자유무역 이걸 하고 외교에서는 소위 가치 외교 특히 이제 바이든 때 그걸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걸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이걸 뒤집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세계 질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오히려 감소를 하고 중국은 오히려 이거를 역이용을 해서 중국이 이제 세계 이제 옛날 저 이번에 저 베이징에서 내가 시진핑 주석 그 연설하는 걸 보고요. 저는 미국 대통령 연설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국제, 중국의 네. 어떤 패권 때문에 이렇게 뭐 정책을 네. 했다고 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되는 중국의 거예요. 위상을 높여주는. 근데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면 계속 답답한 마음이 깊어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대응해야 하니까 마무리로 이제 간략히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박사님 생각을 좀 전해주시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이런 정책이 네. 이제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 지지율이고요. 네. 또 민주당의 지지도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취임 직후 한 53% 상당히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죠, 그러면. 그런데 7월 달에는 37%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54, 30이 굉장히 큰 하락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지금 그 사면초가 예. 말씀하셨군요. 예. 그 겉으로 보면 뭐 큰 소리 치지만 예. 속으로 보면 사면초가라는 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있다. 예, 또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지도가 40%, 반대가 60%입니다. 반대가 높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 네네.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예.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이민 정책은 국민들 인기가 있는 정책입니다. 네. 반이민 정책은. 네. 근데 이걸 너무 심하게 하거든요. 네네. 그냥 막 그 인권 문제가 터져 나오고요. 네. 특히 요번 이제 한국 현대자동차 그 건설 현장에 그거는 미국 사람들도 아니 미국에 트럼프 저 투자해달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데 거길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길 쳐들어가 가지고 몇 명도 아니고 400 몇십 명을 잡아가면은 그건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강성 지지층에는 아직도 아주 네네. 트럼프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네. 공화당에서 예. 8, 90%대 이제 그걸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여튼,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에요. 네. 이게 이제 야당이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지고서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33%. 그러니까 트럼프가 떨어졌을 37%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트럼프 지지도보다도 오히려 더 낮아요. 그래서 참 민주당이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엔 이번 이제 그 상해에서의 그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새로운 리더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미국의 이제 진보 언론이 이제 각성을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이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다음번은 이제 내년 선거 상원에서는 아마 공화당이 계속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52석이고요. 민주당이 48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석, 그러니까 두 석을 뺏어와야지 같아지는데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219석, 민주가 216석. 하원에서 3석은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까지 지금 트럼프가 더 내외적 어려움을 청하가면은 하원은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정책, 이게 특히 이제 강력한 반이민 정책과 이제 관세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대응에 대해서 예, 마무리를 이번 주 에코노미스트에 아니 트럼프가 이렇게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왜 이게 뭐가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독재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한 세 가지를 했는데 사법부는 행동이 느리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민주당은 혼돈과 분열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트럼프가 엄청 빠르게 행동한다. 강력하고 빠른하게. 하는 사이에 행동을 해버리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머리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모하고도 상하니까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책 다른 데 같으면 참모 상해 밑에 부하들이 이게 포지션 페이퍼 만들고 하려면은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아침엔 얘기 다르고 오후에 얘기 다르지만 하여간 빠른 건 트럼프를 쫓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정책이 점점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트럼프하고 합의를 뒤집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서 우리 입장이 나아진다. 이런. 그리고 이번에 뭐 조지아주에서 지금 공장에서 지금 이민국이 막 잡아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강력히 대응을 해야 돼요. 진짜 강력히 대응을 해서 뭐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면 막대한 투자 뭐 갑자기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천천히 하는 거죠. 뭐 이런데 뭐 열심히 가서 지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게 이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 인재들이 글쎄요. 그 미국 그 동네에서 사람들 해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핵심 인재가 가는데 그걸 전부 다 지금 불법이라고 지금 잡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 못 해요. 투자 못 한다고. 그러니까는 미국한테 해야 돼요. 당신들 이러면 우리 투자 못 해. 그래서 하여간 좀 인내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을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슷한 형편인데 일본 또 더 나아가서 EU하고 이렇게 공동 전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지금 트럼프가 아까도 말씀드린 디바이드 앤 룰이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이제 1930년대 EU하고는 1대1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EU가 그냥 보복 관세를 때렸거든요. 근데 이건 나눠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하니까는 저는 EU가 이번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못 나오고 그랬어요. 왜냐면
EU는 한국, 일본하고 또 경쟁을 해요.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가 좋은 예니까요.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합의가 되는데 EU는 해가지고 우리는 15% 관세인데 미국은 예를 들어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때리면 EU는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이게 트럼프가 아주 거래의 달인이에요. 네. 거래의 달인에서 이걸 다 나눠가지고 서로 한국, 일본 경쟁시키고 또 한국, 일본하고 또 EU를 경쟁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내는 그래서 뭐 당장은 어렵지만은 네. 그런 공동 인식.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갈 때 그 일본을 들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고 앞으로 이제 EU하고도 대화를 넓히고 다른 이제 그런 그 경제 집단들이 세계에 많거든요. 그런데 하고 이제 미국 외에 다른 이제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우리가 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박사님 얘기를 듣고 답답한 마음이 완전히 사실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했던 또 어떤 그 흐름에 대한 맥락을 또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